안녕하십니까. 이제 모든 강의는 오늘로서 끝나고 이제 우리가 추석 연휴 9월 22일자 우리 보강을 이제 12월 7일자로 보강 주간에 올려주면 여러분들 강의를 들으시고 사전에 여러분들한테 공지한 그 기말고사를 제출하시면 이제 모든 일정은 끝납니다. 혹시라도 제가 출석이나 이런 걸 체킹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이제 넣어드리면 바로바로 체킹을 하셔서 여러분들 응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마지막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강의 듣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이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4장입니다. 조직의 혁신과 전략적 관리. 그래서 조직에서의 혁신서부터 제3절 핵심 역량의 관리까지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직에서 이 혁신이라는 것은 뭐냐? 이 혁신이라는 것은 그래서 자, 조직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이 조직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조직의 어떤 이 조직의 관리 대상을 계획적으로 개선하고 변화시키는 이러한 노력을 우리가 혁신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혁신의 의미는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자, 혁신의 의미는 의도적 변화와 새로움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데 그냥 뭐냐면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을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중간중간에 보완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런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것을 그냥 추구해 나가는 것이 혁신이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것을 해나가는 것이 어떤 혁신의 의미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환경 변화에 따라서 주어진 어떤 이 소극적 변화가 아니라 그 다음에 주도적이고 계획적인 변화를 이뤄가는 것이 이제는 우리가 혁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조직에서 혁신이 항상 성공하는 것이냐라고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던져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뭐 반반일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좀 혁신이 예를 들어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분도 있고 그렇지만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혁신은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또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혁신의 성공과 실패는 이 조직의 사활 그리고 어떤 번영에 크게 영향을 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공하면 조직이 어떻게 됩니까? 성장하고 발전시키지만 실패하면 그 조직은 소멸하고 위축시킬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혁신은 조직 관리의 중요한 관리 대상으로서 인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밀하고 그다음에 합리적인 준비와 계획 없이는 이런 혁신이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전략적 관리의 대상으로 활용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 이제는 혁신의 어떤 성질로서 이제는 진화성과 창의성의 문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화적 혁신과 이 혁명적 혁신, 즉 이 뭐냐면 혁신은 그 범위나 성질에 따라서 어떤 소규모 개선에서 이제는 이 대규모 계획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진화적인 것에서 이제는 혁명적인 것까지 이제는 포함해서 이루어져 간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진화성의 창의성 문제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자, 이제 혁신의 주도는 이 진화적 혁신과 우리가 혁명적 혁신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알아볼 수 있는데 혁신의 주도는 일상기관이 하지만 혁명은 누가 하느냐면 고위관리층이 주도를 해서 이뤄간다는 거죠. 그리고 혁신의 속도와 범위는 여기에서는 진화적 혁신은 점진적이고 그다음에 미시적 변화, 부분적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가면 혁명적은 급격하고 그다음에 어떤 근본적 변화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이것은 어떤 그 변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혁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혁신에 대한 저항은 진화적 혁신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혁명적 혁신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혁신의 예는 어떤 면에서는 진화적 예는 업무 개선 정도를 우리가 혁신의 어떤 진화적 측면에서 보면 혁명적 혁신에서는 이 조직을 개편하고 그다음에 조직의 어떤 제공학적인 그런 측면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화적 혁신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일선 기관이 주도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상 업무 같은 이 부분적인 범주에서 이제 어떤 점진적인 개선을 도모하는 것으로 이 조직 구성원들의 어떤 저항이 비교적 어떻게 됩니까? 낮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혁명적 혁신은 이 고위관리층이 주도함으로 인해서 급격하게 혁신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직 전체에 어떤 면에서는 이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는 이 창의성과 이 혁신의 창의성과 모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혁신은 어떤 보통 이 모방에서 우리가 출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방에서 출발해서 독창적인 이 아이디어 개발에 이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혁신은 현상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변경시키는 것이고 나아가서 이 창조적 파괴를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혁신은 이런 어떤 창조적 파괴까지 거쳐오지만 이 참신성, 즉 창의성은 이 참신한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이 표현을 써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니즈를 만족시키는 절차다. 그래서 우리가 니즈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니즈라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뭐 이런 어떤 그런 그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는, 고객을 만족시키는 뭐 이런 것들을 반드시 어떤 고객을 만족시킨다 뭐 이런 측면에서 니즈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조직 혁신의 어떤 대상으로서 이제는 조직 혁신 업무와 조직의 산물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자, 조직의 업무 혁신은 자, 조직이 수행하는 임무라든지 어떤 기능, 그 다음에 사업, 가치, 여기에 관한 어떤 계획적 우리가 변화를 여기에서는 조직의 어떤 업무 혁신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조직의 어떤 산물 혁신은 조직이 생산하는 제품과 이 서비스에 관한 계획적 기술로서 여기서는 기술 혁신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조직의 어떤 산물로서 여기서는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조직의 산물 혁신이라는 것은 자, 제품이나 서비스 자체의 어떤 기능이라든지 이 성능의 향상을 위한 어떤 계획적 변화로 여기에서는 이제 기업에서는 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어떤 연구 개발을 통해서 고객과 소비자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어떻게 됩니까?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우고 이윤을 확대한다는 이러한 측면에서 어떤 기업에서 우리가 사용되고 있고요. 그럼 정부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정부에서는 이 정책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국민의 사랑을 받고 지지를 획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느냐면 뭐 대학교의 어떤 입시 제도를 개편한다든지 병역의 어떤 특례 제도를 개편하고 그다음에 유아 휴가 제도를 뭐 개선한 등 이런 쪽에서의 어떤 그런 정부에서 정책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직의 산물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이 조직은 연구개발 부서를 두어서 직접 혁신 업무를 맡기도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조직의 어떤 혁신의 대상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직의 관리 혁신입니다. 관리 혁신. 그래서 조직이 어떤 목표라든지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기는 조직 구조라든지 어떤 조직의 절차와 수행 방법, 그 다음에 조직 구성원의 어떤 행태와 여기에서는 조직 문화를 의도적으로 변화하는 활동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관리 혁신은 자, 조직은 조직 구성원의 어떤 의식 구조와 가치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행태의 변화와 어떤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직 문화 우리가 보면은 계층제에서 보면 어떤 권위주의적이잖아요. 어떤 조직 문화라든지 그다음에 현상유지적 조직 문화 해소 뭐 이런 것들을 어떤 면에서는 그 형태의 조직 문화를 개선하는 노력을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어떤 조직의 관리 혁신 업무는 조직의 모든 부서에서 수행할 수 있지만 특별히 관리 부서를 둬서 혁신 업무를 관장하게 하는 어떤 그런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모든 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수행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서를 둬서 이 업무를 어떤 면에서 특별 관리하고 관장하면 더욱더 효율적으로 이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다음에는 이제 조직 혁신의 어떤 그런 종류들을 우리가 이런 어떤 그런 조직 혁신들의 어떤 그런 조직 혁신의 종류들의 어떤 강의를 살펴보면 자, 조직의 혁신, 업무 혁신, 그 다음에 기술 혁신, 그 다음에 관리 혁신
이 모두 이런 것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나 고객에게는 이 기술 혁신에 따른 제품과 그다음에 서비스의 질이 최종적인 이 소비 어떤 그런 소비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직의 어떤 임무 혁신과 이 관리 혁신이 기술 혁신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조직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것이 여기에서는 이런 어떤 조직의 혁신의 어떤 종류들 중에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다음에는 이런 조직 혁신의 담당자와 혁신 참여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어떤 혁신의 주체, 즉 혁신 담당자는 어떤 조직의 재혁신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관리하고 그다음에 그런 기구를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어떤 관리하는 기구, 그다음에 집단, 이 사람 이것들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조직의 혁신 주체다. 그러니까 조직의 혁신 주체는 뭐냐면 이 조직 혁신을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그다음에 어떤 이 기구를 관리하는 사람, 이 집단, 사람을 관리하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혁신의 주체라고 하고 있고 담당자라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혁신 담당자는 이 참여자는 혁신안을 입안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확정하고 혁신안을 시행하는 이런 어떤 책임을 지는 기관이나 여기에서는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혁신 담당자는 혁신을 상설적으로 담당하는 어떤 기구.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런 기구로서 존재도 하기도 하지만 어떤 임시적으로나 그러나 일시적으로도 이 기구를 어떤 면에서는 이런 어떤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존재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기구의 경우는 정부에서는 행정기획위원회라든지 그다음에 행정혁신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임시적이라든지 일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업에서는 그럼 어떻게 되냐? 기업에서는 뭐 경영혁신위원회라든지 그다음에 경영혁신팀 이런 것들을 두어서 상설적으로 혹은 임시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여기는 상설적일수록 혁신의 어떤 전문성과 일관성이 확보되고 그다음에 임시적일수록 단기적인 이러한 집중력과 실행력은 우리가 높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조직 혁신의 어떤 이해관계자입니다. 자, 조직 혁신으로 인해서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어떤 이익을 보거나 손해를 보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런 어떤 종류와 혁신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다는 거죠. 그럼 뭐냐 하면 자, 정부 혁신의 이해관계자들은 정책 고객으로서 누굽니까? 국민이라든지 행정수반과 장관, 그다음에 국회의원, 그다음에 정치가나 정당, 그다음에 이익집단, 그리고 어떤 외국 정부를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관리 혁신의 어떤 경우에서는 공무원들의 어떤 중요한 이해관계자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업 혁신의 경우에서는 자, 산물 혁신의 이해관계자는 누굽니까? 여기에서는 고객이라든지 어떤 기업의 소유자 및 경영자 그리고 근로자들은 물론이고 여기에서는 경쟁사라든지 협력사를 포함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관리 혁신은 여기에서는 주로 종업원이 이해관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민사회 조직에서 혁신의 어떤 이해관계자들은 어떤 분야별로 시민사회라든지 그다음에 시민사회 어떤 주요 활동자 그다음에 소속 직원들 이런 자들이 이해관계자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혁신의 경우 대부분의 어떻습니까? 조직과 인력의 감축을 수반한 경우가 많아서 여기에는 조직 구성원들이 관리 혁신에 이제는 저항을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조직 혁신의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 조직 혁신의 과정과 어떤 단계는 여기는 혁신을 인지하고 그것을 작성하고 실행하고 그다음에 평가하고 완료하는 이런 집단이 있다는 거죠. 우리 이것을 잠깐만 우리가 조직 혁신의 단계를 우리가 그려보면 인지입니다. 인지. 그다음에 뭐래요? 작성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혁신을 실행하고. 그다음에 평가한다는 거죠. 평가. 그럼 이것들을 평가해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이 평가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해서 여기에서는 다시 어떻게 됩니까? 계속적으로 이렇게 가서 여기는 이렇게도 가고 다시 인지 단계를 다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요거는 환류 단계입니다. 평가를 통해서 환류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 그래서 평가를 통해서 평가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음에 어떤 그런 계획을 세울 때 거기에 대한 어떤 평가 결과에 따른 결과를 가지고
이제는 다시 환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분야에서 평가가 아주 미비한 건지 보완이 되는 건지 이런 단계에서 처음에라도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어떤 실행하는 단계에서도 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단계를 통해서 조직 혁신의 어떤 과정과 단계는 이루어져 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혁신의 인지입니다. 혁신의 인지. 이거는 뭐냐면, 자, 이 혁신의 인지는 여기에서는 혁신의 인지 단계는 혁신 추진자가 이 혁신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는 단계, 이 단계. 그래서 혁신의 인지 단계에서는 이 혁신의 추진자가 이 혁신의 필요성을 적시에 파악하고 이를 구체화하려는 의지, 즉 적시성이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여기에서 보면 자, 혁신을 느끼게 하는 여기에서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혁신을 느끼게 하는 객관적 상황과 그다음에 혁신을 느끼게 하는 주관적 상황. 그런 객관적 상황과 주관적 상황으로 우리가 이제 나눠서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먼저 객관적 상황은 뭐냐면 자, 국제적으로 또는 국내적 상황 여건 이런 거의 여건에 따라서 어떤 면에서는 급변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건의 효과성이 낮거나 불가능할 때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조직 생태계의 어떤 큰 변동이라든지 경쟁 조직이 어떤 등장하고 그다음에 고객의 기호라든지 이 구조의 변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혁신을 가져오는 이 주된 요인이 여기에서는 이 객관성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관적 상황이 이제 주관적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혁신 추진자가 외부 환경에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현재 어떤 체제와 능력으로 이 조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면서 미래에 적응하기가 곤란하다고 느끼거나 이 전략적으로 조직의 돌파구를 참으려고 할 때 여기에서는 무엇인가 이제는 개선해야 한다고 지각할 때 여기에는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혁신의 어떤 인지 단계에서는 혁신의 어떤 추진자가 혁신의 필요성을 적시에 파악하고 이를 구체화하려는 의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여기에서는 적시성. 이게 이 적시성이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혁신안의 작성입니다. 혁신안. 자, 혁신의 어떤 필요성을 인지한 후에 어떤 조직의 이제 현재 실적과 그다음에 기대 수준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는 이 방법을 모색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혁신의 어떤 혁신 작성의 어떤 단계에서 여기에서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는 뭐냐면 혁신안의 어떤 인과관계를 보장하는 여기에서는 이제 합리성, 이 합리성과 어떤 면에서는 이 민주성이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여기에서는 이제 혁신안의 인과관계를 보장하는 합리성과 여기는 이해관계자 참여 등을 보장하는 민주성 이것들이 상당히 이제 어떤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혁신안의 실행입니다. 자, 실행은 자, 혁신안의 어떤 실행 단계는 이 작성된 혁신안을 이 구체화하고 시행하는 단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혁신안의 시행 단계에서 중요한 평가 기준은 이제 능률성과 융통성을 들 수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자, 이 단계에서는 이 실행하는 여기 단계에서는 그 혁신 업무에서는 신사업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이 사업 영역을 조정하는 이러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술 혁신에서는 뭐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고 관리 혁신에서는 어떤 것입니까? 자, 조직 구조의 어떤 통폐합이라든지 교육 훈련, 그다음에 인사제도, 예산제도, 구매제도, 정보체계 이러한 어떤 변화의 개선을 여기에서는 이제 실시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 단계에서는 어떤 평가 기준은 우리가 아까 능률성과 융통성이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최소의 비용과 부담으로 인해서 여기에서는 실행하는 어떤 혁신 목표를 이제는 달성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혁신안을 작성할 때 예측하지 못했던 이러한 사정이 실행기에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탄력적으로 이제는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 혁신의 평가와 한류입니다. 이 혁신의 평가와 한류는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것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한번 보면 자, 혁신의 평가 단계에서는 혁신을 실천한 후에 이 성과와 결과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산정하고 그들의 어떤 원인의 규명을 하는 단계다. 원인 규명하는 단계다. 그래서 이 혁신의 평가 결과는 다음에 이 혁신을 위해서 이 한류 자료로 아까도 이제 우리가 인지 단계 여기서부터 쭉 해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최초의 그 혁신의 어떤 뭐에서 보면은 혁신의 어떤 그 조직 혁신의 단계를 보면 인지 단계, 인지하고 그다음에 어떤 말을 작성하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실행하고 그다음에 평가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 같잖아요. 평가를 통해서 끝나는 것이냐 뭐 이루어진다 그랬죠? 한류가 이루어진다 그랬죠. 한류. 그래서 혁신을 위해서 한류 자료로 활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혁신의 평가 기준은 뭐냐면 고객 만족도, 그다음에 조직의 어떤 체계적 지위와 명성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에서는 조직의 어떤 그런 그 평가 기준이 된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직의 어떤 그런 여기에서는 이 혁신 결과는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요소가 있겠지만 자 단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라든지 실적 향상을 측정할 수 있다는 거죠. 혁신의 어떤 그런 단기적으로 보면 그러나 장기적으로 이런 어떤 보면 여기는 체제 안정이라든지 어떤 조직의 사회적 지위 향상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혁신 결과를 평가하기 곤란할 때 여기에서는 이런 어떤 평가 기류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런 조직 혁신의 관리는 어떤 그런 영향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느냐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조직의 이런 혁신의 관리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어떤 조직의 혁신의 단계는 첫째는 혁신 추진자의 어떤 능력과 의지는 혁신의 성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혁신 추진자의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은 어떤 포괄적인 리더십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혁신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적합한 혁신안을 만들고 그리고 필요한 자원을 동원하고 그다음에 혁신의 어떤 집행에 필요한 이런 어떤 강제적 권한과 보상권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혁신의 어떤 주체는 개혁 의지와 강도는 혁신의 수능과 저항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혁신 세력의 정통성이 없으면 혁신은 크게 어떻게 됩니까? 저항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조직의 특성은 이 혁신과 성과에 영향을 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정부 조직보다는 공공기관이 이 공공기관보다는 어떻게 됩니까? 기업 조직에서 혁신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 조직의 어떤 규모가 클수록 그리고 조직의 어떤 연령이 많으면 많을수록 혁신의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 조직의 구성원이 다양할수록 혁신의 가능성은 높아진다는 거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이 혁신의 어떤 여건과 환경은 조직의 혁신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게 오타나네요. 영향을 미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학계라든지 그다음에 언론계 어떤 컨설턴트들에 의해서 유사한 조직의 혁신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특정 조직에서 혁신은 어떤 면에서 용이해진다는 거죠. 그러나 혁신으로 성공하는 조직이 많을수록 조직은 어떻게 됩니까? 조직의 혁신은 압력이 커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 조직 혁신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봤을 때 자, 조직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어떤 보수적이다라고 우리가 보수적인 조직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조직 내에는 혁신에 저항하는 자들도 있지만 이런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자들도 있다는 거죠. 다만 저항하는 자들이 더 많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 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항하는 자들을 줄이고 그다음에 옹호하는 자들을 확대하면서 혁신의 분위기를 달구는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혁신과 관련해서 의사소통이라든지 어떤 동기부여, 어떤 상호작용 이런 것들을 하면서 조직의 흥미라든지 뭐 재미 그렇게 만족을 갖도록 이러한 분위기를 이제는 조성하는 것 이것이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자, 조직 혁신과 관리 문제입니다. 조직 혁신과 이제는 어떤 관리 문제. 그래서 조직의 여기에서는 업무 혁신과 이제 사업 관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조직 혁신의 어떤 그런 조직 혁신 중에서 업무 혁신은 어떤 사업을 변경하거나 그다음에 확장할 때 그다음에 어떤 법적 제약과 비용 구조를 분석해서 여기는
사업 변경 시 따르는 위험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창의적 발상으로 인해서 여기는 사업 영역의 어떤 변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개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직 활동에 많은 이 편익과 장점을 줄 수 있지만 동시에 많은 이런 부담과 위험을 안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사업을 변경하거나 확장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법적 제약과 이제는 비용 규모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사업 변경 시 따르는 어떤 위험 이것을 관리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창의적 발상으로 인해서 이 사업의 영역과 변경, 그 다음에 개척은 조직 활동에 많은 이러한 어떤 편익과 장점을 줄 수 있지만 동시에 어떻게 됩니까? 많은 부담과 위험 요인을 안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 조직의 산물 혁신과 지적재산권 보호입니다. 그래서 자, 조직의 어떤 산물 혁신은 자, 제품과 서비스의 어떤 이런 창의성으로 인해서 조직 간의 차별성이 인정되고 그것이 조직의 어떤 이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침으로 인해서 모방으로 인한 이 사용료를 어떤 면에서는 이제 부담을 하게 된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다시 한번 자, 지적재산권은 법적 보호를 받으려면 이 제품과 서비스의 혁신 이런 산물인 각국의 어떤 특허청이나 특허기관에 출원해서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적재산권 때문에 요즘에는 상당히 어떤 산업 분야에서 엄청난 그런 어떤 해외에서도 그렇고 소송이 제기되고 해외에서 소송이 되게 되면은 뭐 수억에서 수천만 원, 뭐 엄청난 그런 금액들이 수십조 원까지 들어가는 그러한 또 이제 소송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는 어떤 그런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는 잘 관리도 해야 되지만 보호를 받으려면 이런 어떤 그런 특허청이나 이런 특허기관에 출원해서 반드시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조직에서 이런 특허권 보호 문제는 그 과실을 조직 전체에 기속하게 하는 경우와 그 다음에 조직 구성원에게 어느 정도의 지분을 허용하는 경우 그리고 완전히 조직 구성원에게만 기속시키는 경우로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개발자라든지 어떤 조직, 그 다음에 자금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이제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 다음에는 이제 조직의 어떤 혁신과 저항 관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관리 혁신은 자, 조직이 이해 관계자들에게 직간접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항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저항 원인은 혁신의 내용이라든지 과정, 이해관계에 따라 이제는 제기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혁신의 내용에서 여기서는 이제 그 혁신의 내용에 따라서는 이제 조직 저항과 저항 관리에서 보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그다음에 이제 관리에 대한 어떤 저항 관리 방법은 저항 원인에 따라서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학자들은 뭐 규범적 전략이라든지 공리적 전략, 강제적 전략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는데 사실 따라서 보면 이런 어떤 혁신의 내용이 여기에서는 자 불합리하거나 모호하면 할수록 저항은 어떻게 됩니까?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혁신 과정에서 어떤 참여 부족이라든지 그다음에 급격한 혁신 운동 이러한 것들은 뭘 야기냐 하면 저항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혁신의 결과 어떤 면에서는 이해관계자가 변화할 때 피해와 부담이 클수록 저항은 커진다라고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규범적 전략은 뭐냐 하면 자, 혁신의 필요성을 이해관계자들에게 여기에서는 이제 호소하는 거고 이 공리적 전략은 이해관계자들에게 혁신의 피해를 어떤 보장하는 것.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제 강제적 전략, 이 강제적 전략은 강압적 권력에 의해서 위협과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관리 혁신의 특성으로서는 여기에서는 목표 지향성, 계획적 변화, 혁신적 저항, 전면성 이런 어떤 네 가지 측면에서 이제는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 관리 혁신의 어떤 목표 지향성이라는 건 뭐냐면 자, 조직의 관리 혁신은 조직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조직 체계나 구조를 통해서 더 이상 어떤 이런 높은 효과를 어떤 면에서 보면은 기대할 수 없거나 효과가 낮아지는 경우 그리고
달성할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을 혁신하는 것. 그래서 관리 혁신의 목표로는 어떤 것이 있느냐면 조직의 생존이라든지 생산성 향상, 고객 서비스 향상, 전략, 그다음에 초일류 조정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있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계획적 변화입니다. 이 계획적 변화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 자, 관리 혁신은 의도적, 그다음에 의식적인 것으로 인해서 사전적인 준비가 요청된다는 거죠. 그래서 관리 혁신은 미시적인 어떤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우연적이고 그다음에 비인위적인 조직의 어떤 적응과는 구별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변화를 실천할 수 있는 계획적인 방법들이 동원되고 그다음에 행동 지향성을 띠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단순한 변화와는 실적으로 구별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다음 세 번째는 혁신과 저항입니다. 자, 여기에서 관리 혁신은 변화의 어떤 강도라든지 정도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와는 다르고 현존 상황에 대한 어떤 강한 부정과 비판이 여기에는 동반된다는 거죠. 따라서 그래서 이게 미래에 대한 어떤 대비를 위해서 현재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관리 혁신은 종전과는 어떤 다른 생각이나 방식 그리고 이런 형태를 추구하는데 어떤 여기에서는 대개는 어떤 과거로부터의 회귀보다는 새로움을 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전면성. 여기에는 전면성은 뭐냐면 이 전면적인 것은 어떤 거시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혁신의 범주는 다양하고 폭이 넓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말단 지역적인 것이 아니라 조직의 전체에 적용될 수 있다. 그리고 이 관리 혁신의 범위는 구조라든지 인간, 그다음에 어떤 기술, 그다음에 어떤 그런 업무 이런 어떤 조직의 주요 변수에 모두 걸쳐서 일어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그런 관리의 특성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네 가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 이제 우리가 전략적 관리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관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략이란 뭐냐? 전략. 그래서 자, 조직이 이러한 어떤 특성한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 전체적인 어떤 노력을 경주하도록 이 방향과 수단을 제시하는 의도적 계획이다. 의도적 계획. 전략이라는 것은 의도적 계획이다. 그래서 민츠버그의 어떤 정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민츠버그의 정의는 이런 것입니다. 민츠버그의 정의는 자, 계획으로서의 어떤 전략, 책략으로서의 전략, 그 다음에 행위 유형으로서의 전략, 위치 선정으로서의 전략, 관점으로서의 전략 이렇게 해서 5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이 5가지를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보면 자, 계획으로서의 전략은 뭐냐면 전략은 이러한 특정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의도적인 행동 어떤 방침과 지침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획은 집행 이전에 작성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보통이다라고 우리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책략으로서의 전략이다. 그래서 이 전략은 특정한 상황에서 상대방의 어떤 허점을 찌르기 위한 일종의 어떤 책략이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략이라서 어떤 전략은 우리가 이제 손자병법 같은 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손자병법에서 적과 싸우지 않고 적군을 이기는 것 이런 것과 같은 어떤 책략으로서 전략 이거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엔 행위 유형으로서의 어떤 전략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 유형으로서의 어떤 전략은 이 전략은 조직의 어떤 의사 결정이라든지 행위에서 발견되는 어떤 일관성 있는 방침과 같은 것들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장기적으로 반복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어떤 의사 결정에서 추론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다음에는 이제 위치 선정으로서의 전략이다. 여기에서는 이 전략은 자, 외부 환경 속에서 이러한 조직을 적절하게 위치시키는 활동. 그래서 기업에서 어떤 틈새를 찾아서 이 사업 영역을 찾아가는 것을 위치 선정의 전략이다. 그래서 요즘에는 틈새 전략 이런 것들 많이 하죠. 틈새 전략. 그 다음에 이제 관점으로서의 전략이다. 그래서 이 관점으로 전략이라서 뭐냐면 자, 조직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어떤 특정한 관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어떤 조직 문화라든지 조직의 이념 이런 것과 관련된 우리가 이제 것들을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이런 어떤 전략의 개념적 특성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략적 개념으로서의 특징은 첫 번째는 특정한 상황에서 조직의 의도적 개혁이다. 그래서 여기는 의도적 개혁. 그래서
여기는 특정 상황은 일상적인 상황이 아니고 조직에게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특정한 상황은 대체로 어떻게 됩니까? 조직의 어떤 외부 환경의 변화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조직의 어떤 내부에서도 비롯되기도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어떤 거냐면 특정한 상황이란 어떤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의 어떤 위협이라든지 반발과 같은 이런 상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어떤 군사 전략은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 이기거나 지지 않기 위해서 이 마련된 어떤 그런 의도적 계획을 가지고 이루어간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전략은 자, 조직 전체적인 대응이다. 그래서 특정한 위기라든지 어떤 기회가 조직의 어떤 하위 단위별로 적용될 뿐만 아니라 불가능할 때는 어떤 면에서는 여기에서는 비효율적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조직의 전체가 힘을 모아야만 위협을 제거하고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조직의 전체적 대응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직의 전략적인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의도적 계획이다. 이건 뭐냐면 자, 전략은 상대방의 의도는 물론 자신의 의도를 중요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상황에서 전략의 우위를 차지하는 의도가 여기에는 의도의 수준은 다양하다는 거죠. 그래서 선거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기려고 하는가 아니면 최소한의 유효표를 확보하려는가 이거에 따라서 여기는 의도적 계획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전략과 유사한 개념인데 이제 정책.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면에서 전략과 정책을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이 전략과 전술, 전략과 정책 어떤 면에서 매우 유사하죠. 그래서 정책은 뭐냐면 조직의 기본적인 활동의 원천, 그래서 방향을 제시한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죠. 정책은 방향을 제시한다. 그래서 정책은 조직의 어떤 일상적인 모든 활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방향을 제시하니까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것.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전략과 유사하다. 전략과 유사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전술은 뭐냐면 여기에서는 전략이 포괄하는 범위는 어떤 조직의 전체를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 전술은 부분적인 어떤 지역적인 것을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략은 거시적이나 전술은 여기는 미시적이다. 그래서 정책 전략으로 해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는 정책, 이 전략을 세우면 전술은 여기서는 이런 방향도 있고 이런 방향도 있고 이런 방향도 있고 그러니까 1안도 있고 2안도 있고 3안도 있고 이게 전술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가는 거다. 그래서 전술은 단기적이고 가변적이다. 그리고 전략은 기술의 어떤 상위 개념에 우리가 포함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는 이제 전략적 관리의 어떤 그런 전략적 관리의 의의를 살펴보면 자, 조직이 환경 변화에 대응하면서 여기는 생존이나 번영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직 전체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는 이 관리 활동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략적 의사결정의 어떤 세 가지 개념을 살펴보면 여기에서는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전략적 결정은 전체 조직의 생활이라든지 이 생존에 매우 중요한 관심을 다루고 있다. 그래서 조직이 갖고 있는 어떤 대부분의 이 자원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자, 전략적 결정은 조직을 일상적인 의사결정에서 벗어나서 전형적으로 비일상적인 문제를 다루게 하고 새로운 활동과 관심 영역을 보여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자, 전략적 결정은 조직의 어떤 하위 수준에서 만드는 결정들과는 어떤 다른 어떤 그런 것이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전략적 결정은 우리가 이제 세 가지를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어떤 전략의 여기에서는 이런 어떤 전략의 관리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의 관리 과정은 자, 예비 단계에서는 어떤 것이냐면 조직의 어떤 임무라든지 사명, 목표, 목적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는 이제 작성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전략계획 단계에서는 내 외부의 어떤 환경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어떤 전략을 할 것이냐는 공식하는 단계가 이제 전략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고요. 이제 실천 단계에 있어서는 여기에서는 어떤 자원과 조직을 배열을 해서 이루어갈 것이냐라는 것을 여기에서는 실천 단계에서 이루어가고 평가에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과 분석과 인가 분석을 통해서 여기에서는 그래서 계속 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다시 이런 어떤 환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뤄갈 것이냐. 그래서 항상 보면 이런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피드백하는 거는
이 피드백하는 거는 어떤 상당히 어떤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래서 모든 것은 평가가 끝나면 반드시 피드백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그것이 다음 어떤 계획이라든지 그런 거에 이제 포함시켜서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전략적 계획입니다. 전략적 계획. 전략적 계획에서는 이제 전략적 비전과 목표인데, 여기에서는 자, 조직의 어떤 전략적 비전은 이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해서 조직이 나아갈 어떤 이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조직의 비전과 목표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전략적 비전이 갖춰야 할 요소는 뭐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세 가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성공 요인, 이 성공 요인의 핵심을 이루어야 하고, 그 다음에 장기적이고 변화하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조직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몰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전략적 비전에 따라서 이런 어떤 조직의 전략적 목표가 설정되고, 이에 따라서 전략의 어떤 방향이라든지 이런 실천 계획들이 이제는 마련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런 어떤 전략 계획의 요소와 전략 구성을 우리가 보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일반적 환경 요소부터 우리가 전략의 어떤 분석과 구상, 이런 네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자, 일반적 환경 분석은, 자, 여기에서는 조직에 따라서는 일반적 환경 중에서도 특별하게 어떤 주의를 기울일 이 환경적인 영역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거냐면, 자, 정당 조직은 어떤 것에 여기에서 그 환경 영역을 봤습니까? 그러면 정당은 정치적 환경, 기업 조직은 경제적 환경, 이런 어떤 변화를 주시해야 된다라는 것이 일반적 환경 분석이고요. 고객 분석은, 자, 이 조직의 고객을 분석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하나를 들어서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여기에는 제품에 대해서 고객들의 어떤 태도라든지 특정한 제품을 고객들이 사용하는 어떤 방법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어떤 정보,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분석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경쟁자 분석과 자체 조직 분석에는, 자, 여기는 이 경쟁자 분석과 자체 조직 분석의 어떤 내용과 논리는 뭐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분석한 후 상호 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여기에서는 이제 추출할 수 있는 그런 쪽에서 이제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다음에는 자, 전략적 분석과 구성이다. 그래서 여기에는 경쟁 조직과 자체 조직의 어떤 장단점을 비교해서 이런 어떤 전략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스왑 분석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보고서를 낸다든지 뭐냐 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보고서를 내려 그러면 그 지역의 어떤 뭐 내부 환경은 어떻고, 그 다음에 전략적 방향은 시사점은 어떻고, 외부 환경은 어떻고, 여기서 그 강점 분야는 뭐고 약점 분야는 뭐냐, 이거를 따져서 이제 기회와 위험 요인,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이뤄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할 수 없겠지만, 그런 걸 통해서 여기에서는 이 기회를 통해서 어떤 전략과 그것을 가지고 갈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강점은 뭐고 약점은 무엇이냐,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분석을 해서 그것이 꼭 우리 지역에는 이러이러한 어떤 그런 강점과 약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은 이것이 필요하고 우리 부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내부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루어 이제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요거는 한번 이제 참조해 주시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여기에서는 전략적 계획의 내용인데 뭐냐 하면, 자, 여기에서는 이제 기존의 어떤 그런 기존과 신규의 어떤 그런 시장 침투라든지 이런 어떤 그런 이제 제품 개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자, 시장 침투는 기존의 이 제품 시장에서 이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 할 때 어떻게 되느냐, 이런 전략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 개발은 기존의 제품을 활용해서 이제는 새로운 시장을 찾는 이제 새로운 어떤 그런 시장을 찾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제품 개발은 어떻게 됩니까? 기존의 어떤 그 제품을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전략이 필요하다. 신규에서는. 그다음에 이제 그 제품의 어떤 확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은, 여기에서는 제품 확산이라는 것은, 자, 폭넓은 어떤 제품 라인을 구성해서 새로운 어떤 이런 어떤 시장 개발을 통해서 시장을 진입하려는 전략,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시장 침투를 통해서 어떤 제품을 개발할 것이냐, 새로운 시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개발해서는 그 시장에 제품을 확산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면에서는
성숙기에서 이런 어떤 제품의 차별화 전략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핵심 역량의 이제 우리가 이제 의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데 많아서 이제 빨리빨리 이제 진행을 하고는 있지만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자, 핵심 역량의 의다. 그래서 이 핵심 역량의 문제는 이런 어떤 심각한 경제 환경 아래에서 조직의 어떤 생존과 번영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대표적인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거죠. 특히 기업이나 어떤 사적 부분에서 발생한 개념이 이 공공 부분이라든지 사회 부분에서도 이제는 적용하고 여기에서는 확대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핵심 역량의 개념은 뭐냐면 자, 조직이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그 다음에 생존하고 나아가서 경쟁 조직들과의 어떤 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하거나 그 다음에 관련 조직 간에 더 나은 어떤 관계를 맺기 위해서 활용될 수 있는 이런 전략적 관리의 어떤 한 수단이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누굴 걸 보냐 하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프라 할라드와 하멜에 의해서 이제 개발된 기업 혁신의 역량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기업 전사, 이 기업의 어떤 전사범위다. 그래서 뭐냐면 핵심 역량은 하나의 회사에서 관리나 최종 제품을 여기에서는 이제 포괄한다는 얘기인데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 강력한 핵심 역량은 여러 가지 어떤 생산 제품이나 관리를 지원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일시적인 지배다. 그래서 생산 제품은 어떤 면에서 보면 여기서는 능력은 생산 제품보다 안정적이고 더욱 느리게 진화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행하면서 학습하는 것이다 라고 뭐냐면 자, 핵심 역량은 일하면서 얻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고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핵심 역량이라는 것은 뭐냐면 조직 안에서 집합적으로 학습하는 것. 그래서 다양한 어떤 생산 기술을 조정을 하고 다양한 어떤 관리의 기술을 통합해서 여기에서는 이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학습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자, 경쟁적 범주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우리가 생산이라든지 이런 마켓 이런 경쟁은 어떻게 됩니까? 핵심 역량을 둘러싸서 좀 더 깊은 경쟁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는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을 핵심 역량과 핵심 부분들의 어떤 포트폴리오라고 생각하는 것은 생산 내부적인 것에 인해서 여기에는 기업 간의 경쟁이 기술의 획득과 필수적인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암시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여러분들 살펴보면 되고요. 자, 다음에는 핵심 역량, 이 핵심의 역량과 어떤 개념 특성, 핵심의 역량의 정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역량은 이 경쟁 조직과 차별화될 뿐만 아니라 특정 조직이 존재하는 어떤 이유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개념은 사업 성공의 핵심으로서 그 다음에 어떤 그런 경쟁 우위의 원천으로서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어떤 유무형의 자원과 조직 능력을 기반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용한다고 이런 것들은 사용한다고 없어지지 않고 어떻게 돼요? 지속적으로 이 학습과 공유를 통해서 여기에서는 향상된다라고 한다는 거죠. 이 핵심적인 역량.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하멜의 핵심 역량의 정의를 우리가 살펴보면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첫 번째는 뭐냐면 핵심 역량은 기술의 통합이다. 그래서 이 핵심 역량은 어떤 단일의 구체적 기능이나 기술보다는 개개의 어떤 기능과 기술들 이것들을 통해서 이루어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핵심 역량은 이 자산은 아니다라고 이제 라고 얘기했는데 자, 핵심 역량은 회계적 의미의 자산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공장이라든지 어떤 배급 천할 그다음에 어떤 상표 자체는 핵심 역량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핵심 역량은 생명력이 있는 것이고 인간들의 어떤 활동이고 학습을 통해서 축적돼 나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어떤 핵심 역량과 비핵심 역량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핵심 역량은 고객의 가치를 반영해야 된다는 거다. 이 핵심 역량은 구성하는 어떤 기능은 고객에게 중요한 어떤 가치나 편익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어떤 가치라든지 이 편익으로서는 뭐가 있습니까? 어떤 신뢰라든지 어떤 이미지를 준다든지 그다음에 어떤 사용자의 친근성이라든지 어떤 복잡성 관리 이런 것들을 이루어질 통해서 이루어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핵심 역량이 고객들에게 꼭 어떤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 그런 것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고객에게
이 편익을 제공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들, 이 편익을 제공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들 수 있고요. 다음에는 이 핵심 역량이 되는 기술은 경쟁 업체에 비해서 어떤 독특한 것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핵심 능력이 되는 어떤 기술을 하나의 회사만이 독점해서 보유해야 하는 것, 이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동종의 업체들에 비해서 어떤 월등하게 우수하거나 그 다음에 다른 업체들이 쉽게 모방할 수 없는 상태, 이럴 때는 어떤 전체 조직이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셋째는 이런 핵심 영역에 구성하는 어떤 기술, 이런 신규 시장으로 연장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보는 건데, 그냐면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시장으로 진입이 가능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비품들을 만들었는데 어떤 새로운 시장으로 진입을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신규 시장으로 여기서 연계를 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어떤 사업이나 그 모든 것들은 중지될 수밖에 없고, 그것은 곧 결과적으로는 폐업에 이른다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다음에는 시간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자세히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도 있지만 빨리빨리 진행해 왔습니다. 자, 핵심 역량의 내용과 여기는 핵심 역량의 내용과 변화입니다. 자, 핵심 역량으로는 뭐냐면 문화, 능력, 연계가 있다. 그래서 문화는 뭐냐? 여기는 조직의 어떤 목적이라든지 사명, 핵심 가치, 이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감각을 의미하는 것이 문화고, 능력이라는 것은 여기는 조직 활동이 구체화되어 있는 어떤 지식과 기술, 여기는 의미하고 있고, 연계라는 것은 자, 공급자라든지 소비자 협력 파트너, 그 다음에 외부의 어떤 접촉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결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핵심 역량의 변화, 이 핵심 역량의 변화는 뭐냐면, 자, 핵심 역량이 고정불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경쟁상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변화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 핵심 역량은 반드시 고정불변된 것이 아니다. 고정불변이 아니고 항상 경쟁상에 따라서 변화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러면서 핵심 역량의 관리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우리가 보면, 여기에서는 핵심 역량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역량을 구축하고 그 다음에 역량을 배치하고 역량을 보호하는 이런 어떤 역할들을 통해서 핵심 역량을 관리해 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또 주어진 시간에 이제 모든 기말고사를 끝나고 보충 수업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어떤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오늘로서는 모든 강의는 다 끝마치고 이제는 보강, 여러분들 맨 밑에 들어가면 보강이 있습니다. 그것을 클릭해서 여러분들 언제까지냐 하면 18일까지 이제 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8일까지 여러분들 이 강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듣는 거 수강은 모든 것들을 종료할 테니까 18일까지 강의를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강의 듣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한 학기 동안 정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 정말 보지도 못하고 거의 한 학기가 또 끝나고, 또 다른 과정들을 보면 거의 1년 과정에서 이제 1년 동안은 못 봤기 때문에 이제 졸업을 하는 그런 우리 학생들도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연말연시 잘 또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여러분들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도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제가 간절히 여러분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